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민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총리의 책임을 묻던 시민들은 거리에서 쓰러졌고 다친 이들은 환자가 아니라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점점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콧방귀도 안 귀며 시위대에 참가한 국민들을 암암리에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아무도 몰래 알려준 이름 하나, 바로 대한민국. 그러자 일부 상위 계층에서부터 한국의 SOS를 외치며 한국행 비행기표를 조용히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스라엘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향했는지, 왜 우리는 이 눈물 나는 사건을 알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힘내라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레아 코엔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텔아비브에서 35년을 살아온 평범한 엄마죠. 제 아들 요나단은 26살입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성실한 청년이에요. 그런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건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모두가 하나였죠. 슬픔도, 분노도, 다짐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협상은 없는가? 왜 희생만 늘어나는가? 왜 총리는 말을 바꾸는가? 요나단도 그 질문을 던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썼고, 나중엔 친구들과 거리로 나갔어요. 저는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죠. 엄마, 이 나라가 우릴 지켜주지 않는데 언제 말해야 해요? 텔아비브 중심가에서 시위가 열린 날, 저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에 든 팻말엔 책임을 묻는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처음엔 평화로운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경찰이 방패를 들고 전진하기 시작했고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연기가 화면을 뒤덮었고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도 넘게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아들이 머리를 다쳐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는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개골 골절이 심합니다. 뇌압도 높고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나아질까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깨에 손을 얹었죠.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나라에서 제 아들은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걸. 시위 부상자 108명 중 1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복도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중환자실 주변을 배회하며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누가 전화를 거는지, 누가 병실을 나가는지.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죠. 사흘째 되던 날 밤, 낯선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오세요. 10분 뒤에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10분 뒤, 저는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빠르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정부가 시위 지도부와 부상자들을 조용히 연행하고 있어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미 몇 명이 사라졌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여자는 제 손을 잡았어요. 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밖으로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중환자실에 있고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우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의료진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통로죠. 중상자들을 안전한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질문 없이 치료해주는 곳으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내일 새벽 4시. 한국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지도에서 어디쯤 있는지도 희미했죠. 하지만 그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남으면 아들이 죽거나 아니면 정부에 끌려가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갈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3시 반에 병원 뒷문으로 나오세요. 구급차가 기다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붕대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어디로 가든 살게만 해주세요.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짐을 챙기고 요나단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어요. 그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교대 시간이었나 봐요. 저는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구급차 한 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2명의 남자가 들것을 들고 내렸어요. 그들은 말없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몇 분 뒤 요나단을 싣고 나왔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올랐어요.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 나이 든 남자 하나. 모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구급차는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텔아비브의 불빛들이 멀어졌어요. 제가 35년 동안 살았던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죠. 공항에 도착했을 땐 동이 트기 직전이었어요. 우리는 화물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간 항공기가 아니었어요. 작은 수송기였죠. 의료 장비들이 실려 있었고 간이 침대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요나단을 침대에 눕히고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이스라엘 땅이 멀어졌어요.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보이다가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았어요.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요. 비행기는 12시간을 날았습니다. 중간에 어딘가에 착륙해서 연료를 채웠어요. 저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저 요나단의 숨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었죠. 그러다 문득 기내 방송이 들렸어요. 히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영어도 아니었어요. 낯선 언어였는데 부드럽고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착륙 준비하세요. 누군가 제게 영어로 통역해줬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하지만 밤이라고 하기엔 너무 밝았습니다. 땅 위에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고 도로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지자 활주로의 조명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습기가 있었고 어딘가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들것을 옮겼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영어였지만 발음이 독특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기선 아무도 왜 우리가 왔는지 묻지 않는다는 것을. 시위를 했는지, 정부에 반대했는지, 누구 편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구급차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의 불빛이 새벽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우리를 살릴 곳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선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의 불빛들. 저는 요나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살자. 여기서 살아남자.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쯤이었어요.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본 어떤 병원보다 컸죠. 유리와 철로 지어진 외벽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구급차 문이 열리자 서너 명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모두 파란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요나단을 들것에 옮겼고 저는 뒤따라 뛰었습니다. 복도는 밝았어요. 하얀 조명 아래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윤이 났고 벽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서로 빠르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고 빨랐어요. 응급실 앞에서 멈춰 섰을 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의사였는데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돌볼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요나단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멍하니 유리창을 바라봤어요. 안에선 여러 명의 의료진이 요나단을 둘러싸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고 붉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손에 작은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건넸어요. 물이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넘칠 것 같았거든요. 간호사는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그제야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기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에는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역시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긴 전쟁이 없구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니면 2시간? 응급실 문이 열렸고 아까 그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안정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뇌압이 높았어요. 하지만 응급처치 잘했어요.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그냥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손길도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어로 말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회복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 그날 오후였어요. 저는 소독을 하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요나단이 아니었어요. 창문이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병원의 중환자실엔 창문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빛이 가득했어요. 요나단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붕대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여전히 관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기계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지만 텔아비브에서보다는 따뜻했어요. 요나단아, 속삭였습니다. 우리 한국에 왔어. 여긴 안전해. 아무도 우릴 해치지 않아.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병원 소셜워커가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말했어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드님이 나을 때까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선 달랐거든요. 병원비, 보험, 서류,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특히 시위 부상자라면 더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그런 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게 뭐냐고만 물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안 보호자 대기실에서 잤습니다. 간이 침대였지만 오랜만에 누웠어요. 이스라엘에선 며칠 동안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거든요. 항상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들이 끌려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어요. 조용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켰어요. 며칠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친구들과 친척들이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있어? 연락해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대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이스라엘 뉴스 사이트를 열었어요. 메인 화면에 시위 관련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정부, 시위 부상자 해외 이송설 전면 부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대요. 시위 부상자들은 모두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해외로 나간 사람은 없다고요. 그리고 이런 소문은 가짜 뉴스이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 정부는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두려워서일까요?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로 가는 길에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비행기에서 함께 왔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봤어요. 우리는 복도 한쪽에서 마주 섰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빠가 수술 받았어요. 다리를 총에 맞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물어볼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봤어요. 우리 없는 거래요.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여기 있어요. 살아있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집에 부모님이 계세요. 연락하고 싶은데 두려워요. 전화하면 추적당할까봐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겐 남편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전화를 걸면 정부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남편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때가 되면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위로의 말이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오후에 요나단을 보러 갔을 때 의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눈을 확인하고 반사작용을 테스트했어요. 그러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언제쯤 깨어날까요? 의사는 망설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이었어요. 텔아비브에선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모두 조심스러워했고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는 달랐어요. 희망을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건물들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선 해가 평화롭게 지는구나. 폭발음도, 사이렌도, 비명도 없이 그냥 조용히 지는구나. 그날 밤, 대기실에서 다시 뉴스를 확인했어요. 이스라엘 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댓글란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어요. 정말 없는 걸까? 내 친구도 연락이 안 된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끄고 눈을 감았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령 요나단이 나아도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면 끌려갈 거예요. 침묵당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누구 편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아침마다 병원 식당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였죠. 한국 커피는 이스라엘과 달랐어요. 더 연하고 달콤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어요. 그날도 식당에 갔을 때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함께 왔던 나이 든 남자였어요. 60대쯤 되어 보였는데 흰 머리에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앞에 놓인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앉아도 될까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비드라고 해요.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레아예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이유로 여기 있었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딸이에요. 다비드 씨가 말했습니다. 23이죠.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똑똑한 아이였어요. 시위에서 최루탄을 맞았습니다. 얼굴에 직접 맞았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다비드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대요. 하지만 한쪽 눈은 이미 실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다비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탔을 뿐이죠. 그는 창밖을 봤어요. 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나무들, 참 평화로워 보이지 않아요?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땅엔 저런 평화가 없어요. 이젠요. 다비드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대기실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그녀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남편이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머리를 경찰봉에 맞았어요.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5달째예요. 아기가요. 남편은 아직 몰라요. 제가 임신한 걸 시위 나가기 전에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엔 할 수 없었어요. 미리암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레아예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미리암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시위에 있었나요? 제 아들이요. 얼마나 다쳤어요? 두개골 골절이요. 당신 남편은요? 비슷해요. 뇌출혈도 있대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다비드 씨와 미리암 씨를 동시에 만났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비드 씨의 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잃었지만 생명은 건졌어요. 미리암 씨의 남편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지만 상태가 안정됐대요. 제 아들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혼수 상태였지만 의사들은 희망을 말했어요. 우리는 같은 이유로 다쳤어요. 미리암 씨가 말했습니다. 정부에 질문했다는 이유로요. 왜 전쟁이 끝나지 않냐고, 왜 희생만 늘어나냐고. 그게 죄가 됐죠. 다비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반역자도 아니고요. 그냥 엄마고 아빠고 시민일 뿐이에요. 저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릴 그렇게 안 봐요. 우린 불편한 존재예요. 침묵시켜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식당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죠. 환자 가족들도 있었고 의료진들도 있었어요. 모두 평범하게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전쟁이 뭔지 모르는구나. 거리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게 뭔지, 경찰봉에 맞아 쓰러지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부러워요. 미리암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요. 평화롭게 사는 게. 다비드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예전엔요. 그날 이후 우리 셋은 자주 만났어요. 매일 아침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환자들의 상태를 공유했어요. 때론 고국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들은 안전한지. 하지만 직접 연락할 순 없었어요.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식당에서 이야기하다가 다비드 씨가 말했어요. 딸아이가 어제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했대요? 미리암 씨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이겼어요? 라고 물었대요. 다비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린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미리암 씨도 다른 한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남은 것도 이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릴 지웠어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린 여기 있어요. 숨 쉬고, 울고, 희망하고 있어요. 그게 승리예요. 미리암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중환자실로 가는 길에 한국 간호사를 만났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항상 따뜻하게 웃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손짓했어요.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안에는 의자 몇 개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 주머니였어요. 그녀는 그걸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사탕이 들어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사탕들이었습니다. 간호사는 하나를 집어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영어였지만 발음이 어눌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사탕 하나 때문에 우는 게 우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마치 엄마처럼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왜 다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우릴 아픈 사람으로 봤고 돌봐줘야 할 사람으로 봤어요. 정치도, 국적도, 이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라는 것만 중요했어요. 그날 밤 대기실에서 다비드 씨와 미리암 씨를 다시 만났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지만 서울의 불빛들이 밝았어요. 우리 서로 약속해요. 미리암 씨가 말했습니다. 뭐요? 다비드 씨가 물었어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가족들이 나을 때까지 서로 힘이 되어주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다비드 씨도 말했어요. 약속합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낯선 나라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젠 전우였어요. 같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정부는 우릴 지웠지만 우린 서로를 지웠지 않았다고. 우린 여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고. 눈물로 이어진, 아픔으로 묶인, 하지만 희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한 번 더 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요나단에게일 수도 있고, 다비드 씨와 미리암 씨에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으니까요.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이스라엘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다비드 씨가 가져온 소문이었죠. 텔아비브에서 또 시위가 일어났대요. 아침 식당에서 그가 말했어요. 손에 든 휴대전화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보내온 영상이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았어요. 팻말들이 흔들리고 구호가 들렸습니다. 더 많아졌네요. 미리암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떠난 뒤로 더 커진 거예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왜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 왜 희생만 늘어나는가? 왜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가? 영상은 갑자기 흔들렸어요. 비명 소리가 들렸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루탄이었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또 시작됐네요. 다비드 씨가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떠났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병원 소셜워커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레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닫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환자 명단을 요청했대요. 이스라엘 국적자 중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우리 정보를 줬나요? 소셜워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병원은 환자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아요. 특히 본인 동의 없이는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 연락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호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로 우릴 지켜주고 있구나. 정부의 압력에도 외교적 요청에도 굴하지 않고요. 저녁 때 다비드 씨와 미리암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우리는 복도 구석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미리암 씨가 말했어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에 있는 시어머니한테요. 정보기관 사람들이 집에 왔대요. 제가 어디 있냐고 물었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른다고 했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했대요. 만약 연락이 오면 바로 신고하라고. 안 그러면 가족들이 문제 생길 수 있다고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다비드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협박이에요. 노골적인 협박이죠. 우리 가족들도 위험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한테 연락해야 할까요? 조심하라고요. 다비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하면 추적당해요. 참아야 해요. 우리는 침묵했어요. 각자의 가족을 생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미리암 씨가 물었어요. 떠나온 게요.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녀를 봤어요. 아니에요. 우린 살기 위해 선택한 거예요.
남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다비드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증언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가 뭘 했는지요. 그날 밤, 저는 요나단 곁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을 잡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붕대는 많이 줄었어요.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어요. 요나단아,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걸까? 너를 여기 데려온 게. 하지만 거기 있었으면 너는 지금 없었을지도 몰라. 대답은 없었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릴 버렸어. 존재조차 부인했지.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라. 너를 포기하지 않아. 매일 와서 확인하고, 치료하고, 돌봐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깨어나. 살아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야.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 앞에서 한국 의사를 만났어요. 요나단을 담당하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뇌압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반응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언제쯤 깨어날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곧일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안 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절대요.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환자는 느껴요. 가족의 마음을요. 그날 오후 식당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국 사람 몇 명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나이 든 부부와 젊은 여자였어요. 그들은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부부 중 남자가 말했어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와주고 싶어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저는 열어봤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왜요? 우릴 모르잖아요. 다비드 씨가 물었어요. 부부는 서로를 봤어요. 그러더니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여기서 치료받는다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인사했어요. 미리암 씨와 다비드 씨도 일어났습니다. 부부는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우리는 다시 앉았어요. 봉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왜 다쳤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왔어요. 그냥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우리 정부는 우릴 버렸지만 미리암 씨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안 버렸네요. 다비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와 국가는 다른 거예요. 정부는 우릴 배신했지만 조국 자체를 배신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다만 살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낯선 사람들의 친절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대기실에서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국가가 등을 돌려도 시민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정부가 우릴 지워도 사람들은 우릴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도 사람의 마음은 통하는구나. 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어요. 우린 이긴 거예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3주가 지났을 때 현실이 다가왔어요. 병원 청구서였습니다. 소셜워커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천문학적이었어요. 요나단의 중환자실 치료, 수술, 약값, 검사비. 모든 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내셔도 돼요. 분할도 가능하고요. 저한텐 돈이 없어요. 여기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소셜워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대사관이나 보험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하면 우리 위치가 알려져요. 보험은 시위 부상은 보장 안 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저녁 다비드 씨와 미리암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청구서 받았어요.
미리암 씨가 말했어요. 남편 수술비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다비드 씨는 침묵했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딸아이 눈 수술도 추가로 필요하대요. 의안을 넣어야 한대요. 그것도 돈이 들고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살아남았지만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생명은 구했지만 그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몰랐어요. 기도밖에 없네요. 미리암 씨가 말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이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셜워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누군데요? 말씀 못 드려요. 익명이라서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온 환자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요. 나머지는 병원 측에서 조정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셜워커가 제 어깨를 잡아줬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속삭였어요. 정말 계시나 봐요. 그날 저녁 요나단 곁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론 기도를 멈췄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시는가? 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당신은 우릴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다른 방법으로 도우셨던 거죠. 이 먼 나라로 우릴 인도하셨고 낯선 사람들의 손을 통해 도우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요나단을 살려주셔서, 그리고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해주셔서요.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로 가는 길에 다비드 씨를 만났어요. 그는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레아 씨, 들었어요? 뭐요? 후원자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지원된대요. 당신만이 아니라 저희도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네. 소셜워커가 아까 말해줬어요. 세 가족 모두 혜택 받는데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눈물이 섞였어요. 기적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기적이죠. 다비드 씨가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미리암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아기한테 말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태어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고요.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 증거예요.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아서 밤 풍경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때론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때론 낯선 나라의 의사로, 간호사로, 익명의 후원자로 오신다고요. 그리고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고마워요. 창밖을 향해 속삭였어요. 이 길을 허락해 주셔서요. 한국에 온 지 5주째 되던 날, 요나단의 상태가 급변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병원 번호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세요? 레아 씨, 빨리 오세요. 요나단 씨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뛰었어요. 복도를 달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엔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뇌압이 갑자기 올랐어요.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말이 답이었어요. 확신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요나단을 봤어요. 여러 명의 의료진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빠르게 깜박이고 있었어요.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동이 틀 무렵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안정시켰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뇌출혈이 있었어요. 작지만 위험해요. 더 악화되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악화되면 요나단이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수술은요? 지금 상태론 위험해요. 수술 자체가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기다려야 해요. 상태를 지켜보면서요. 저는 벽에 기댔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다비드 씨와 미리암 씨가 달려왔어요. 소식을 들었나 봐요. 레아 씨, 다비드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들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괜찮아요. 의사가 그랬어요. 더 악화되면. 말을 끝낼 수 없었어요. 미리암 씨가 제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요나단은 강해요. 여기까지 버텼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한계가 있다는 걸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버텨도 몸은 한계가 있다는 걸요. 사흘이 지났어요. 요나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나빠졌어요. 뇌압이 계속 높았고 출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의료진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5명의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레아 씨,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태론 치료가 어려워요. 제 심장이 멎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물도 효과가 없고 수술은 위험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다가 죽으란 말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의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답이에요. 제 아들은 26살이에요. 아직 인생이 남았어요. 그런데 기다리라고요? 레아 씨, 진정하세요. 한 의사가 말했어요.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저는 울었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의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을 나왔을 때 다비드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알았나 봐요. 안 좋은 소식이군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못한대요. 기다리래요. 다비드 씨는 저를 껴안았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봐요. 어디로요? 이스라엘로요. 요나단이랑 같이요. 적어도 거기선 고향 땅에서 숨을 거둘 수 있잖아요. 다비드 씨는 저를 떼어놓고 제 어깨를 잡았어요. 레아 씨, 정신 차려요. 돌아가면 둘 다 죽어요. 요나단은 옮길 수 없는 상태고 당신은 체포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여기서 끝까지 싸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지쳤습니다. 그날 밤 대기실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요나단의 지갑. 그게 전부였어요. 미리암 씨가 들어왔어요. 뭐 하세요? 짐 싸요. 어디 가시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더 있을 순 없어요. 미리암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레아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어요. 의사들이 그랬어요. 의사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기적은 의학을 넘어서요. 저는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기적이요? 이미 한 번 일어났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후원받은 것도. 더 이상 기적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보러 갔어요.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요나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늘었어요. 미안해, 요나단아.
속삭였어요.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여기까지 데려왔는데도 결국 눈물이 떨어졌어요. 요나단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계속 싸워야 할지 아니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이대로 끝인가요? 대답은 없었어요. 침묵만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요나단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아들아. 끝까지 사랑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정리한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혼잣말이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제처럼 어둡지 않았어요. 레아 씨, 회의했어요. 의료진 전체가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요?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시도요? 고위험 수술이에요. 출혈 부위를 직접 제거하는 거죠. 성공률은 높지 않아요. 하지만 안 하면 확실히 나빠질 거예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어제는요. 맞아요. 여전히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 팀이 의논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요. 눈물이 났어요. 왜요? 왜 우릴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의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는 의사예요. 포기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언제 하실 건데요? 오늘 오후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어요. 제 이름을 쓰는 동안 이게 요나단의 생명을 맡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의사가 말했어요. 믿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비드 씨와 미리암 씨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들은 놀랐어요. 수술하기로 했다고요? 네. 마지막 기회래요. 잘 됐네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다비드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하대요. 모든 수술이 위험해요. 중요한 건 시도한다는 거예요. 미리암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기도할게요. 우리 모두요. 오후 2시 요나단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침대가 지나가면서 요나단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다녀와, 아들아. 속삭였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저는 대기실로 갔어요. 다비드 씨와 미리암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어요. 4시간에서 6시간이래요. 다비드 씨가 대답했습니다. 길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시계만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4시간째에 미리암 씨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드세요. 기운 내셔야 해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5시간째에 다비드 씨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기도했어요. 6시간째에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비드 씨와 미리암 씨도 일어났어요.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얼굴엔 땀이 흥건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달려가서 물었어요.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의사의 입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혈을 제거했어요. 뇌압도 낮아졌고요.
이제 회복을 기다려야 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다비드 씨가 저를 붙잡았어요. 레아 씨,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의사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미소 지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밝았습니다. 우리 팀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요나단 씨가 이겨내야 해요. 요나단은 다시 중환자실로 갔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봤습니다. 붕대가 새로 감겨 있었고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 달랐습니다. 기계 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어요. 대기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그냥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뇌압이 정상이에요. 출혈도 멎었고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언제 깨어날까요? 며칠 안에요. 몸이 회복되면요. 며칠이라는 말이 좋았어요. 구체적이었거든요. 이틀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미세하게요. 하지만 움직였어요. 봤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네, 봤어요. 좋은 신호예요.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요나단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저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아, 엄마야. 들려? 눈꺼풀이 다시 떨렸어요.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소리쳤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요나단의 눈이 열렸어요. 초점이 없었지만 열렸어요. 그는 저를 봤습니다. 인식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요나단아, 속삭였어요. 잘 돌아왔어.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천천히 해. 괜찮아. 의사가 검사를 시작했어요. 눈동자 반응, 손발 움직임, 반사작용. 모든 게 확인됐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요나단의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 이겼어. 너도, 나도, 우리 모두요. 요나단은 눈을 깜빡였어요. 이해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저녁, 다비드 씨와 미리암 씨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깨어났어요. 요나단이요. 정말요? 미리암 씨가 소리쳤어요. 네, 오늘 오후에요. 우리는 껴안았어요. 셋이서요. 울고 웃었습니다. 기적이에요. 다비드 씨가 말했어요. 진짜 기적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서울에선 별을 보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엔 보였어요. 고마워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오늘은 요나단이 창가로 옮겨진 날이에요. 휠체어에 앉아서 처음으로 병실 밖을 나왔습니다. 재활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천천히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요나단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아직 약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요나단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사람들,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 응?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멀리 왔네요. 저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멀리 왔어. 재활실에서 첫 치료를 시작했어요.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팔 들기, 다리 구부리기, 손가락 움직이기. 쉬워 보였지만 요나단에겐 힘들었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1시간 후 치료가 끝났어요. 요나단은 지쳐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다비드 씨의 딸을 만났어요.
그녀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눈엔 안대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재활 중이에요. 같이 힘내요. 두 젊은이가 미소 지었어요. 저와 다비드 씨도 웃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강하죠? 다비드 씨가 말했어요. 그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미리암 씨가 찾아왔어요. 배가 더 불렀어요. 이제 7개월째였습니다. 남편이 오늘 처음으로 걸었어요. 정말요? 네, 네 걸음이요. 하지만 걸었어요. 우리는 기뻐했어요. 조금씩, 천천히지만 모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요나단과 창가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엄마. 응? 여기 사람들,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네, 다들 친절해요. 이름도 모르는데 도와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도요. 저는 요나단의 손을 잡았어요. 그럴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요. 밤이 됐어요. 요나단은 잠들었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비드 씨와 미리암 씨가 식당에 있었어요. 오늘 소셜워커가 말했어요. 미리암 씨가 말했어요. 체류 연장이 승인됐대요. 우리 모두요. 정말요? 네. 회복할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있대요. 다비드 씨가 덧붙였어요. 그것도 병원 측에서 요청해줬대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또 울었습니다. 요즘 자주 우네요. 하지만 이젠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 정말 운이 좋아요. 운이 아니에요. 다비드 씨가 말했어요. 은혜예요. 며칠 후 병원 옥상 정원에 갔어요. 요나단과 함께요. 휠체어를 밀고 올라갔습니다. 정원엔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이름은 몰랐지만 예뻤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고 움직이고 꿈꾸는 곳이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돌아가요? 요나단이 물었어요. 이스라엘로요? 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안 돼. 왜요? 위험해서. 아직도요. 요나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살아요?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엄마랑 함께라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얼마 만에 포옹인지 몰라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요나단아. 뭐가요? 살아줘서. 밤에 혼자 복도를 걸었어요.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간혹 간호사들이 지나갔지만 대부분 고요했어요. 큰 창문 앞에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정부는 우릴 버렸지만 이 나라는 우릴 받아줬다고. 우리 조국은 우릴 지우려 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우릴 살렸다고. 이건 단순한 의료 치료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애였습니다. 국경도, 정치도, 이념도 넘어선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창밖을 향해 속삭였어요. 한국, 우리 사람으로 대해줘서요. 그날 밤, 대기실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엔 매일 썼는데 도착한 후론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부터 다시 쓰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로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왔다. 시위를 했고, 다쳤고, 도망쳤다. 조국은 우릴 버렸지만 한국은 우릴 구했다. 여기 의사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밤낮으로 돌봤고, 낯선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우리는 회복하고 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세상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낯선 곳에서 받은 친절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